도저히 믿기 힘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강풍의 아파트의 창문 셰시가 마치 종이장처럼 완전히 뜯겨져 나가는 광경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장에서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깊이 궁금하신가요? 지금부터 전개될 이야기는 독자 여러분의 심장을 강하게 울릴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은 캐나다에서 온 건축가 이안 마스터스 씨의 경험담입니다. 잠시 사연 시작에 앞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막대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럼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청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안 마스터스라고 하며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저는 바다가 보이는 평화로운 동네에서 부모님, 그리고 여동생과 함께 지극히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손을 활용하여 무언가를 창조하는 작업을 매우 즐겼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이안, 네가 만든 것은 언제나 견고하고 탁월하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곤 했습니다. 이러한 격려의 한마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 저는 나무 조각으로 주택 모형을 제작하거나 모래사장에서 견고한 성을 쌓으며 건축가로서의 꿈을 구체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밴쿠버 공과대학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다 안전하고 더욱 아름다운 공간으로 구현하고 싶다는 확고한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동료 학생들과 밤샘 작업을 통해 설계도를 작성하며 커피를 들이켜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소규모 팀으로 참가한 건축 공모전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했던 날이었습니다. 제 설계안이 대중의 마음에 깊이 전달되었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제가 나아가야 할 길이 명확하게 인지되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캐나다 내에서도 명망 있는 건축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처음 배정받은 임무는 대형 프로젝트의 보조 역할에 불과했지만 저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매진했습니다. 상사께서는 이안, 당신의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반드시 당신의 노력에 보답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경과한 후 저는 회사 내부에 확고한 신뢰를 얻어 여러 대형 건설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리더의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계한 건축물들이 밴쿠버 전역에 세워질 때마다 저는 매 순간마다 엄청난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회사로부터 매우 흥미로운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안, 중국에서 대규모 프로젝트가 개시되는데 당신이 한번 담당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시 저희 회사는 아시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으며 그 첫걸음으로 중국의 헌성 에이찬챙 지역에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설계하고 건축하는 업무를 계획했습니다. 헌성은 중국 내에서도 깊은 역사와 문화를 보유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저에게는 너무도 생소하고 낯선 땅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초기에는 적잖이 망설였습니다. 중국은 급속도로 성장하는 국가로 정평이 나 있었지만 문화적 이질감과 언어 장벽이 크게 우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 한 구석에서 이 엄청난 기회를 반드시 포착하고 싶다는 강력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이안, 당신의 설계가 세계적인 무대에서 어떻게 평가받을지 한번 도전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라는 제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제 개인적인 경력을 쌓는 차원을 넘어 회사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필수적인 발판을 구축하는 중대한 임무였기에 더욱더 신중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가족들과 친구들은 저를 적극적으로 응원해 주었습니다. 이안, 당신은 분명히 훌륭하게 해낼 거예요. 늘 당신이 꿈꿔왔던 도전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지지와 친구들의 격려를 받으며 저는 최종적으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드디어 출발 당일, 공항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며 저는 깊은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전개될까? 나의 설계 능력이 이곳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까?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으로 저는 중국으로 향하는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진공항에 도착하여 헌성으로 향하는 고속철도에 탑승했을 때 차창 밖으로 전개되는 풍경은 제 기대감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수십 층 높이의 아파트들이 마치 숲을 이루듯 들어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발전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습니다. 첫 프로젝트는 헌성의 신도시 개발 현장이었습니다. 총 5천 세대 규모의 초대형 아파트 단지를 단 18개월 만에 완공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는 캐나다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와 경이로운 속도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규모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수백 명의 인부들이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최신식 장비들이 쉴 새 없이 가동되는 모습은 그야말로 거대한 장관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저를 안내하던 중국인 매니저 왕 씨가 짙은 자부심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건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이 가진 힘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토록 비정상적으로 빠른 속도로 공사를 진행하면서도 과연 건설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러한 걱정은 단순한 기우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현장에는 첨단 장비들이 즐비하게 배치되어 있었고 매니저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상세한 공정 계획표를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BIM 시스템을 전면 도입했습니다. 모든 공정 과정이 디지털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됩니다. 왕 씨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D 모델링으로 구현된 건축물들은 화면상에서 완벽해 보였고 품질 관리 역시 AI가 실시간으로 진행합니다. 인간의 실수는 근본적으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첫날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장의 규모, 작업 속도, 첨단 기술의 활용, 이 모든 요소들이 제가 캐나다에서 목격했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건설 산업의 미래로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불안감 또한 존재했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이 정도의 규모와 속도라면 분명 어딘가에 허점이나 구멍이 존재하지 않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애써 떨쳐버리려 노력했습니다. 제가 가진 편견 때문에 이런 의심이 드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숙소로 복귀하여 노트북을 펼치고 그날의 관찰 내용을 면밀히 정리하면서 저는 제 앞에 놓인 기회의 거대함을 실감했습니다. 이곳에서의 경험은 분명히 제 경력의 막대한 자산이 될 것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설 현장의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고 저는 다음 날이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곧 목격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과 그로 인해 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경로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제가 건축이라는 직업이 지니는 진정한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희망을 품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숙소에서 모든 준비를 마친 후 현장으로 향하는 차량 안에서 저는 여전히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헌성은 아침부터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도로 양옆으로는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평야가 펼쳐져 있었고 이따금 나타나는 작은 마을들의 독특한 중국 건축물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차량이 현장에 가까워질수록 멀리서 보이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골조들이 저에게 위압감을 주듯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시작이구나. 저는 속으로 확고하게 다짐하며 차량에서 내렸습니다. 현장 입구에는 거대한 크기의 간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주거 단지를 건설하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간판이었지만 저에게는 다소 과장된 표현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장에 들어서자 저는 바쁘게 움직이는 인부들과 중장비들을 보며 다시 한번 압도당했습니다. 현장 자체는 활기가 넘쳤지만 어딘가 정돈되지 않은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몇몇 인부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작업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 순간 미약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장이 워낙 크니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첫 번째 현장 미팅 장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회의실은 임시 컨테이너 건물로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중국인 관리자와 주요 팀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매니저인 류 씨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으나 그의 태도는 어딘가 모르게 어색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안 마스터스 씨, 중국에서는 작업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는 그 말을 가벼운 농담으로 받아들이려 했지만 어딘가 마음에 걸리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첫 미팅에서는 주요 공정 일정과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 설명 과정에서 공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지나치게 간략했으며 제가 던진 질문들에 대한 답변 또한 전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용된 철근의 규격과 품질 인증서에 관하여 질문하자 류 씨는 서류를 뒤적거리며 애매한 대답만을 반복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거든요. 라는 그의 대답은 저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미팅을 종료한 후 저는 직접 현장을 면밀히 둘러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철근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창고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무언가 매우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철근들은 규격보다 확연히 얇아 보였고 표면에는 이미 녹이 슬어 있는 것들도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저는 즉시 옆에 서 있던 현장 관리 책임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이 철근들은 어떤 용도로 사용될 예정인가요? 이렇게 상태가 좋지 않은 자재가 과연 괜찮은 것입니까? 그는 당황한 듯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제로 건축물에 사용될 때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겉모습만 그렇지 내구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서는 책임감이나 진지함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는 타설 중인 콘크리트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시공 중인 구조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콘크리트의 품질이 균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부 구간은 색상이 확연히 달랐고 다른 구간은 표면이 전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저는 현장 기술자에게 문의했습니다. 이곳 콘크리트의 품질은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저희는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품질이 다소 불규칙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이런 식의 진행이 과연 장기적으로 괜찮을까? 이러한 자재와 방식으로 세워진 건물들이 정말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프로젝트가 단순히 정해진 일정에 맞춰 빠르게 완공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건축은 거주하는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생명 안전의 문제입니다. 단순한 속도 경쟁이 아니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가치로 두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저의 깊은 걱정은 단순한 의문이 아닌 냉혹한 현실로 드러났습니다. 강풍이 맹렬하게 불던 날 공사 중이던 거대한 구조물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는 참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충격적인 광경을 직접 목격했고 말 그대로 눈앞에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건물의 일부가 엄청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순식간에 바닥으로 붕괴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사람들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이다. 무언가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고질적인 관행과 안일한 태도 속에서 제 개인이 기울이는 노력이 과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강한 의문이었습니다. 건물이 무너져 내린 참사의 여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사고 현장은 잔해와 흙먼지로 뒤덮였고 들려오는 소리들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누군가는 부상당한 사람들을 부축하며 급히 뛰어갔고 누군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망연자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둘러보면서도 그 순간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이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깊은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 이후의 전개였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현장 관리자들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참사가 발생했습니까? 정확히 무엇이 문제였던 건가요? 그들은 처음에는 얼버무리며 답변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결국 제가 거듭하여 단호하게 따져 묻자 그들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풍이 원인이었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라고 봐야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연재해라뇨? 강풍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고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구조물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사용된 자재와 공사 방식에 대해 즉시 조사해야 합니다.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기묘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안 마스터스 씨, 여기 중국에서는 업무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괜히 문제를 더 확대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당신이 곤란한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고로 인해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고 건물은 폐허가 되었는데도 그들은 곤란해질 수 있다는 말로 모든 진실을 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 기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사용된 자재의 품질 인증서를 다시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움직일수록 제 앞에는 더욱더 높고 견고한 장벽들이 나타났습니다. 자료 요청은 매번 거절당하기 일쑤였고 회의석상에서도 제 발언은 묵살되기 일관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자 몇몇 관리자들은 노골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이안 마스터스 씨, 이것은 우리의 방식입니다. 굳이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끌고 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며칠 뒤 저는 지역 공무원들과의 미팅에서 또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고 조사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자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화 주제를 전환하며 책임 소재에 대한 논의를 철저히 회피했습니다. 저희는 이미 필요한 모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라니 그런 것은 필요 없을 겁니다. 그들의 태도는 무관심과 노골적인 방관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현장 분위기는 저를 더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친절하게 대해주던 인부들조차 점점 저를 피하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안 마스터스 씨, 왜 자꾸 문제를 만드십니까? 이렇게까지 하시면 모두가 피곤해집니다. 이러한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제 존재감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회의 도중 한 관리자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신은 캐나다에서 왔으니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중국에서는 최종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절차나 안전 기준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일단 완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모든 기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과만이 중요하다니?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날 밤 숙소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설계도를 바라보며 제가 이 프로젝트에 얼마나 지대한 기대를 걸었었는지 상기했습니다. 처음 이곳에 올 때는 제 기술과 경험을 활용하여 뭔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열망으로 가득했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헛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부패한 시스템 안에서 나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극심한 무력감이 저를 깊은 어둠 속으로 끌어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면서 모든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부실한 자재, 충분하지 않은 콘크리트 양생 기간, 그리고 무시되었던 안전 규정들. 제가 우려했던 모든 문제점들이 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난 더 이상 이대로는 견딜 수가 없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내의 침착한 목소리가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믿는 일을 하세요. 우리 가족은 당신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중대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증거와 기록들을 빠짐없이 정리하여 본사에 공식적으로 보고하기로 한 것입니다. 비록 이 결정이 제 개인적인 경력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예측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침묵하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축물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제 인생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더 큰 도전과 그 과정을 통해 발견하게 될 진정한 건축의 가치를 말입니다. 저는 이번 부실 건축 사고를 조사한 보고서를 중국 본사에 정식으로 제출했습니다. 이 사실이 현장에 알려진 후 현장의 분위기는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저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고 일부 관리자들은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제 숙소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제 노트북과 서류들을 뒤진 명확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안, 이번 일은 없었던 것으로 하시죠? 류 부장이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협조해 주시면 당신에게도 좋은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금전적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보고서가 분실되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고 현장의 잔해들도 이미 빠르게 치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들은 모든 증거를 완전히 없애려 하고 있었습니다. 절망감이 강력하게 밀려왔고 저는 중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국가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결국 중국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중국에서 출국하는 날, 저는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무너진 건물의 잔해들, 부실 공사를 당연시 여기던 현장의 안일한 태도, 그리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차에 덮어버리는 후진적인 관행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제 발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건축이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계속 맴돌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캐나다로 귀국한 지 며칠 후 저의 동료이자 친구인 제이슨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제 상황을 전해 들은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안, 지금 당신은 답답하고 무력한 기분이겠지만 내 말을 들어보세요. 한국에서 곧 국제건축 세미나가 개최됩니다. 당신이 그곳에 한번 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거기서 분명 뭔가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처음에는 매우 회의적이었습니다. 세미나라고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인 이야기 아니겠어?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라고 대답했지만 제이슨은 굴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습니다. 한국의 건축 기술은 정말로 대단합니다.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나 롯데월드 타워 같은 건물들 말입니다. 그곳의 설계 과정과 기술에 대해 들어본다면 당신이 찾던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좋아. 한번 가보자. 잃을 게 뭐가 있겠어? 라는 생각으로 세미나 참석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세미나가 개최되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닌 독특하고 강력한 에너지에 즉시 매료되었습니다. 청결하고 질서정연한 거리, 매우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교통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세련되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는 고층 건물들이 제 시선을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뭔가 특별한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제 내면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는 서울의 대형 컨벤션 센터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행사장은 전 세계 각국에서 온 건축 전문가들과 참석자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들 건축과 관련된 최신 기술과 혁신적인 기법에 대해 열띤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는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각 스크린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건축물들과 그 설계 과정이 영상으로 상세히 소개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걸음을 멈추고 한 화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한국의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의 설계와 건축 과정이 시연되고 있었습니다. 유려한 곡선이 돋보이는 독특한 디자인, 효율성을 극대화한 공간 배치,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의 사용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는 건축가와 엔지니어들이 프로젝트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있었는데, 특히 한 건축가의 발언이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심미적 아름다움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창조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 건축물이 도시와 사람들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어주는 교량이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저는 영상에서 단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의 기억과 너무나도 강력하게 대조되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과정, 고도의 정교한 기술, 그리고 그 이면에 담긴 깊은 철학까지. 이곳에서는 건축이 단순히 빨리 또는 싸게 짓는 일이 아니라 사람들과 환경을 모두 존중하고 고려한 총체적인 예술 작업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세미나의 메인 세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는 한국의 저명한 엔지니어인 김재현 씨가 등장했습니다. 그는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롯데월드 타워의 설계 및 시공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김재현 씨는 말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는 단순히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물이 아닙니다. 이 건축물은 강력한 강풍과 대규모 지진 같은 자연재해에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550m 높이에서도 구조물의 흔들림 없이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김재현 씨는 이어서 롯데월드 타워 시공 과정에서 사용된 첨단 기술과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콘크리트와 철근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검사했습니다.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아가고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발언은 저에게 강렬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세션이 끝난 뒤 저는 김재현 씨를 직접 찾아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바쁜 일정 중에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제가 던지는 질문 하나하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었습니다. 이안 마스터스 씨, 건축은 그 나라가 지닌 철학을 반영하는 결과물입니다. 한국에서는 건축이 국민들의 삶을 굳건하게 지탱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안정과 품질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저희는 효율성과 경제성도 중요하게 고려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의 말은 마치 어둡고 긴 터널 속에서
비추는 한 줄기 밝은 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은 정말 다르다. 이곳에서는 건축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위한 책임감 있는 작업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이 깊이 이해하고 있다. 이 세미나는 저에게 단순한 영감을 넘어선 삶의 근본을 뒤흔드는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의 건축 기술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만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 중심적이며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깊은 철학과 예술적 감각이 깃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세미나 직후 저는 한국의 건축 현장을 실제로 체험해 보고 싶다는 강력한 열망을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세미나를 통해 알게 된 김재현 엔지니어가 저를 서울 인근의 한 대규모 건설 현장에 흔쾌히 초대해 주었습니다. 그는 직접 와서 보시면 왜 우리가 건축을 단순한 공사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일로 여기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고 며칠 뒤 그와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건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일반적으로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이미지가 강했지만 이곳은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현장 입구에서부터 모든 작업 과정이 질서정연하게 이행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와 보호 장비를 완벽하게 착용하고 있었고 각 구역마다 명확한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재현 씨에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원칙입니다.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과 질서는 작업자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책임입니다. 현장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제 시선에 들어온 것은 철근 배치 작업이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보았던 현장은 작업자들이 대부분 수작업으로 철근을 설치했지만 이곳에서는 자동화된 장비가 철근을 고도로 정밀하게 배치하고 있었습니다. 로봇이 미리 설계된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철근을 깔고 이를 작업자들이 다시 한번 세밀하게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김재현 씨는 설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간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품질을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저희는 아주 작은 오차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오차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저를 다른 구역으로 안내하며 콘크리트 타설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콘크리트를 주입하는 장비는 실시간으로 밀도와 강도를 측정하고 있었고 작업자들은 측정 결과를 모니터링하며 매우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 실시간 데이터가 기록됩니다.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미리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말이죠. 김재현 씨의 설명은 제가 중국에서 경험했던 혼란스럽고 무책임한 상황과 너무도 강력하게 대조적이어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또한 품질 검사 구역에서는 이미 완공된 구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점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여 구조물의 수평 및 수직 상태를 확인하고 초음파 장비로 콘크리트 내부에 미세한 균열이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을 저는 직접 목격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깊이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던 중 한 작업자가 다가와 김재현 씨에게 무언가를 보고했습니다. 그는 간단한 대화 후 작업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잘했어요. 우리가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일상적인 작업 방식 자체가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설계된 것임이 명확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현장 한쪽에 마련된 깔끔한 휴게실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김재현 씨와 더욱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질문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왜 이렇게까지 건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나라들에서는 종종 비용과 시간을 이유로 품질과 타협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안 마스터스 씨, 건축은 단순한 물리적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겠다는 확고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건설하는 건물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을 넘어 그들의 삶의 필수적인 일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신중하고 철저하게 작업해야 합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크게 울렸습니다. 중국에서 겪었던 부실공사의 참혹한 현실과 대비되는 이 깊은 철학은 제가 잊고 지냈던 건축의 본질을 새롭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로 건축이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했던가? 아니면 단순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공시키는 데에만 집중했던 것은 아닐까? 그날 현장을 떠나면서 저는 깊은 감동과 함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건축 기술과 철학은 단순히 효율성과 경제성을 초월하여 사람들의 삶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기반으로 제 커리어와 가치관을 완전히 재정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변해야 한다. 내가 창조하는 건축물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날의 경험은 제가 앞으로 걸어갈 길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건설 현장 체험은 제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눈으로 현상을 관찰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건축 철학을 온전히 느끼고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현장의 안전과 질서를 수호하려는 모습은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그들만의 확고한 사고방식과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건축물 하나하나에 깊이 담긴 사람을 위한 건축이라는 메시지가 제 가슴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제가 특히 큰 감동을 받은 한 가지 사례는 롯데월드 타워를 설계했던 엔지니어 팀과의 만남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한 팀원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희는 공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재난 시 대피 시간을 설정했습니다. 초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계단의 폭을 넓히고 엘리베이터의 성능을 강화하며 비상구의 위치까지도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깊은 고민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들의 발언은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 건축이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는 한국의 한 소도시에 방문하여 공공도서관 건축 프로젝트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곳은 어린아이부터 노인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설계된 곳이었습니다.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한 경사로, 햇빛을 자연스럽게 내부로 유입시키는 창문, 그리고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소재의 사용까지 모든 디테일에서 사람을 위한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그 도서관을 설계한 건축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외형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담아내야 합니다. 이 도서관은 단순하게 책을 읽는 공간을 넘어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제공하는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선택했고 내부 공간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 말은 제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건축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러한 경험은 제가 과거에 품었던 건축에 대한 근원적인 열정을 다시금 강력하게 불러일으켰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김재현 씨와 마지막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안 마스터스 씨, 당신은 건축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험한 이 소중한 가치들을 당신의 나라에서도 실현시킨다면 그것은 단순히 건축을 뛰어넘는 거대한 변화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건축은 기술이지만 동시에 사람과 사람을 굳건히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당신이 그 다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확고하게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이 가치들을 캐나다에서도 반드시 실현해 보이겠다. 저는 이렇게 다짐하며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캐나다로 돌아온 후 저는 곧바로 회사에 복귀하여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를 넘어 그 건축물에 담길 가치를 심도 있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맡은 프로젝트는 밴쿠버 도심에 건설될 대규모 커뮤니티 센터였습니다. 과거의 저였다면 이 프로젝트를 경제성과 효율성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설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팀원들과 함께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공유하며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를 사람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높이는 공간으로 확고하게 설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도입한 변화는 건물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했던 것처럼 우리는 구조물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모든 자재를 꼼꼼하게 검사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설계를 위해 지역 자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에너지 효율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태양광 패널과 고성능 단열 시스템을 추가했습니다. 팀원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의아함을 표했습니다. 이안, 이렇게 하면 비용이 상당히 증가할 텐데 괜찮을까요? 라는 우려 섞인 질문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배운 이야기를 들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건축물을 통해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영구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점차 팀원들도 이 새로운 철학에 깊이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건축 현장에서는 모든 작업이 철저히 계획되고 관리되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모든 과정에서 꼼꼼하고 엄격한 품질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프로젝트는 예정된 일정에 맞춰 성공적으로 완공되었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습니다. 개관식 날, 저는 완공된 건물을 바라보며 깊은 뿌듯함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확신에 찬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다. 사람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건축을 계속하자. 한국에서 배운 건축 철학은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나 방식이 아니라 저의 삶과 커리어 전체를 완전히 변화시킨 중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깨달음을 바탕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할 수 있는 건축물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에서 시작된 이 긍정적인 변화는 이제 제가 있는 모든 곳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 매 순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 센터 완공 이후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배운 것들에 대해 심도 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건물을 짓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건축 철학을 통해 건축이 단순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기술력이 우수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건축을 통해 사람을 존중하고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문화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말을 전하면서도 저는 한국에서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서울의 거리에서 보았던 정돈된 교통체계,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느꼈던 혁신의 숨결,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 제게 가르쳐준 사람 중심의 철학들까지.
그 모든 순간이 제가 누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건축가가 되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커뮤니티 센터를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자연광이 가득 유입되는 창문,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경사로, 그리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도서관까지 이 건물이 가진 생명력이 마치 제게 직접 말을 걸어오는 듯 했습니다. 이 건물은 단순히 설계도면에서 시작된 구조물이 아니라 이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회사에서 주최한 내부 세미나에서 한국에서의 소중한 경험을 팀원들에게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세미나 말미에 저는 이렇게 역설했습니다. 한국에서 들었던 한마디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건축은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저는 이 약속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이 약속을 명확히 기억하며 건축해야 합니다. 진정한 건축이란 궁극적으로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한 후배가 다가와 제게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이안, 제가 꿈꾸던 건축가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건축. 저도 그런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에서 시작된 이 중대한 깨달음이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성공적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단순히 저만의 지식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난 사람들, 제가 설계한 건물, 그리고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하나씩 축적되면서 건축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건축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담아내는 거대한 그릇이며 행복과 안전을 확고하게 약속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 약속을 절대 잊지 않고 저의 모든 건축물에 그 가치를 깊이 담아낼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커다란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건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었고 사람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었으며 미래에 대한 확고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앞으로도 그 가치를 전파하는 책임감 있는 건축가로 살아가겠습니다. 진정한 건축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교훈은 제 삶의 확고한 이정표가 되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저를 이끌어 줄 것입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태평양 상공을 비행하던 항공기 안에서 엄청난 굉음과 함께 기체가 크게 요동치는 바람에 승객 389명이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승무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일까요? 오늘 사연은 캐나다 토론토에서 온 소피아 터너 씨의 경험담입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 토론토 출신의 소피아 터너라고 합니다. 저는 북미 항공업계에서 14년 이상 승무원으로 근무해온 베테랑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늘을 나는 것에 매료되어 비행기 조종사가 꿈이었지만 결국 승무원의 길을 선택하며 꿈을 조금 다른 방식으로 실현했습니다. 현재는 북미 최대 항공사 중 하나에서 근무하며 수많은 국제선 노선을 경험해 왔습니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그들이 편안한 비행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이 직업은 제게 단순한 일이 아니라 사명감과도 같습니다.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겉으로는 늘 화려하고 멋져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엄청난 체력 소모와 심리적 스트레스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멋진 삶을 살겠다는 꿈에 부풀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꿈이 얼마나 이상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주는 보람과 책임감 때문에 저는 여전히 승무원이라는 직업을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동안 주로 캐나다 국내선과 북미와 유럽을 오가는 노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아시아 비행 경험은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토론토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선 파트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발령에 대해 매우 큰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아시아에 대한 막연하고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시아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 남들에게 들은 이야기나 뉴스에서 접한 단편적인 정보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함을 추구하는 성격이며 항공 서비스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체계적인 교육과 혹독한 훈련을 거쳤고 제 노력의 결실로 최연소 수석 승무원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에게는 엄격하지만 신뢰받는 리더로, 승객들에게는 친절하면서도 전문적인 승무원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가장 잘 안다고 믿고 있던 그 순간까지도 제게는 고질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편견이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선입견은 오래전부터 제 사고방식에 깊이 자리 잡아 있었습니다. 아시아, 거기는 아직도 혼잡하고 질서도 없는 후진국들 아닌가? 어릴 적 들었던 말들과 뉴스에서 본 단편적인 정보들이 제 머릿속에서 아시아를 한정된 이미지로 고정시켰습니다. 제가 왜 이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인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번 아시아 비행 때문입니다. 토론토에서 이륙한 비행기가 태평양을 횡단하여 아시아로 향하던 중 예기치 못한 중대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상세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탑승했던 그날의 항공기는 토론토를 출발해 네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네팔이라는 목적지 자체가 저에게는 큰 불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회사에서 배정해 주는 대로 비행을 해야 했기에 저는 그날도 최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객실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태평양 상공에 진입한 지 약 7시간 정도가 경과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기체가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깊은 잠에 빠져 있던 승객들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경고음이 비행기 내부를 울리고 객실 조명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모든 승무원은 즉시 비상 착륙 준비에 돌입하십시오. 기장의 목소리가 기내 방송을 통해 전해졌고 순간 객실 내부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져 있었고 저 멀리 폭풍우가 몰아치는 태평양이 아련하게 보였습니다. 수석 승무원으로서 저는 곧바로 비상상황 대처 매뉴얼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은 이전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소피야, 여기 좀 도와줘요. 동료 승무원 클라라가 떨리는 손으로 비상구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승객들이 소란을 피우고 있었고 일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승무원들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왜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나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고 승객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안전벨트를 착용하신 차에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비상 상황이지만 저희는 모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미세한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노력했지만 속으로는 저 역시 걱정과 두려움이 강하게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기장으로부터 현재 상황이 정확히 전해졌습니다. 엔진 고장으로 인해 가장 가까운 공항에 비상 착륙을 시도해야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안전한 착륙지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인천공항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이름만 들어본 아시아의 공항. 저는 그곳에 대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도 왠지 모를 강한 불신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를 과연 제대로 도울 수 있을까? 미국이나 유럽의 주요 공항들처럼 철저한 시스템을 갖췄을 리가 없다고 생각하며 저도 모르게 혀를 찼습니다. 한 비즈니스석 승객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다른 승객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강한 불신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 불안감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아시아의 공항, 그것도 한국. 뉴스에서 가끔 보던 혼잡한 도로와 소란스러운 도시의 모습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늘 말씀하시던 미국 이외의 나라는 위기 상황에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는 말이 자꾸만 귓게 맴돌았습니다. 후진국 공항에서 우리가 과연 무사히 착륙할 수 있을까? 제가 혼자 중얼거렸던 말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을 생각이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너무나 긴박했기 때문에 불안감이 제 이성을 지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북미나 유럽의 공항들이 시스템적으로나 대응 능력 면에서 훨씬 더 우수하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공항들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했던 제가 부끄럽다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의 저는 정말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자각하지 못했죠. 제 자신은 그저 승객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고 있다고 믿었을 뿐입니다. 사실 승무원으로서 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들에 대비한 훈련을 수없이 받아왔습니다. 산소 마스크 착용법, 비상구 대피 절차, 승객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언어와 태도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상황이 벌어지니 그 훈련들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느껴지던지요. 저도 사람인지라 극도의 두려움이 몰려왔고 그 두려움이 제 이성적인 판단을 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점차 고도를 낮추며 착륙 준비를 시작했고 저는 승객들과 동료들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 자리 잡은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0분 후 인천공항 착륙 예정입니다. 기장의 안내 방송이 울리며 활주로로 다가갈수록 제 심장은 점점 더 빨리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어두운 하늘 사이로 인천공항의 불빛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수용해 줄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 소피아 터너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고 기장의 목소리가 경고음을 통해 들려왔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가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우리는 제대로 된 도움과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날 저는 인천공항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다녔고 두려움과 불안감이 그 모든 것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가 경험하게 될 일들은 제가 가졌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내고 앞으로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그때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공항의 활주로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모습은 이전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완전히 뒤집는 광경이었습니다. 불빛들은 매우 체계적으로 정렬되어 있었고 활주로는 마치 완벽한 도면에서 막 구현된 설계처럼 깔끔하고 정확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긴장감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로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공항이 정말로 극심한 위기 상황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을까? 제 내면의 불신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기내방송에서 착륙합니다.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십시오. 라는 기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며 터질 것 같았지만 동시에 묘한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비상착륙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목격한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활주로 양옆에는 수십 대의 비상 차량이 완벽하게 질서정연하게 대기하고 있었고 구조대원들은 군인처럼 정렬된 상태로 모든 비상 준비를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차량과 사람들의 움직임은 마치 정교하게 제작된 시계처럼 매끄럽고 정확했으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공항보다도 훨씬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한 후 기장의 지시에 따라 승객들은 비상구를 통해 신속하게 대피를 시작했습니다. 대피 과정은 전례 없이 순조로웠습니다. 활주로로 내려간 승객들을 기다리고 있던 구조대원들은 각국의 언어로 상황을 설명하며 노약자와 어린이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믿을 수 없는 마음에 사로잡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점은 그들이 사용하는 전문 장비들이었습니다. 단순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것을 넘어 기능적으로도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이런 장비들은 미국에서도 쉽게 보기 힘든데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욱더 놀라게 한 것은 승객들을 위한 대기 공간 및 분류 시스템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승객들을 한 곳에 혼란스럽게 몰아넣는 대신 각각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분류된 전용 공간으로 정중하게 안내했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따뜻하고 조용한 휴게실로, 비즈니스석 승객들은 VIP 라운지로, 일반 승객들은 넓고 쾌적한 공간으로 각각 이동시켰습니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는 제가 예상조차 하지 못했던 수준의 환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료 승무원 중 한 명인 엠마가 대피 과정 중 탈수 증세를 보이며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는 크게 당황했지만 한국 구조대원들은 즉시 그녀를 들것에 태우고 공항 내 의료센터로 신속하게 이동했습니다. 의료센터는 단순한 응급 처치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최신식 장비로 가득 찬 진료실과 여러 전문 분야의 의료진들이 상주하는 그야말로 작은 전문 병원 그 자체였습니다. 의료진은 곧바로 엠마에게 수액을 투여하고 건강 상태를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그들의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는 제 마음을 크게 안심하게 했습니다. 엠마, 괜찮아? 그녀가 의식을 되찾자마자 제가 물었을 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의료진이 최고야. 괜히 걱정했어.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확고한 믿음과 안도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공항 직원의 안내를 받아 승무원 전용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또다시 저를 깊이 놀라게 했습니다. 라운지는 일반적인 휴게 공간의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수면실, 샤워실, 최고급 안마 의자, 그리고 개인 전용 락커가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으며 심지어 실시간으로 비행기 정비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까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은 저에게 태블릿을 건네며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혹시 식사는 하셨습니까? 다양한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니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태블릿 화면에는 10개국 이상의 요리가 상세히 나열되어 있었고 채식주의자를 위한 옵션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세심함에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승무원들이 모여 비상 상황에 대한 대처를 논의하며 착륙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기장님은 깊은 한숨과 함께 놀라운 고백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저는 비행 경력 30년 동안 이런 시스템을 경험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기장님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그날의 긴장감이 남아있는 듯 떨렸지만 동시에 깊은 경외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떤 시스템 말씀이신가요? 저는 기장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천공항 관제탑 말입니다. 그곳에 AI 기반 정밀 유도 시스템이 우리를 완벽한 착륙 경로로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관제 절차와는 차원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기장은 착륙 직전 관제탑으로부터 받은 지시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착륙 10분 전부터 관제탑이 우리 비행기의 모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줬어요. 비행고도, 풍속, 활주로 상태, 심지어 주변 날씨까지 모두 포함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것은 그들이 단순히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AI를 통해 가장 안전한 착륙 경로를 직접 제시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승무원들은 잠시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럼 저희가 받은 지시가 AI 시스템에서 나온 것이었던 건가요? 기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AI가 기존의 관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즉석에서 최적의 착륙 방안을 계산해낸 것이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나 완벽해서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죠. 하지만 인천공항 관제탑의 지시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기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더니 눈빛을 반짝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30년 경력 동안 북미와 유럽의 수많은 공항을 다녔지만 이런 수준의 시스템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미국 항공사조차 이런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인천공항의 시스템은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 항공 기술을 이미 현실적으로 구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착륙 당시의 세부 사항을 더 설명했습니다. 활주로, 주변의 기상 상태까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우리 항공기의 엔진 결함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경로까지 제시해 주더군요. 그들이 준 착륙 경로는 단순히 안전할 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충격을 거의 느끼지 않도록 고도의 정밀함까지 갖춘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착륙이 그렇게 부드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기장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던 건 기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 덕분이죠. 소피아. 기억해 두세요. 오늘 우리가 경험한 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한 준비와 세계적인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이 창조해낸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에 AI 기반 관제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의 착륙은 결코 그렇게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기장님의 그 한마디는 제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어떤 공항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는 없을 거야. 이건 그저 미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진정한 혁신이야. 비행기가 활주로에 무사히 착륙한 후 승객들과 승무원들은 모두 긴장이 풀려 한숨 돌리고 있었지만 항공기 정비 상황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비행기를 수리하는 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한 승객이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정확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보잉 777과 같은 거대한 항공기의 엔진 결함은 통상적으로 하루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반사였으니까요. 게다가 이번처럼 폭풍우와 강풍이라는 극한 기상 상황에서의 문제라면 정상 운항까지 며칠이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의 대응은 또다시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공항 직원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기 정비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저희 AI 기반 실시간 정비 시스템이 이미 가동 중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AI가 정비에 관여한다니요. 미국에서도 최첨단이라고 자랑하는 공항들조차 사람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비가 시작되고 나서야 그들이 하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항 내 정비 시설은 마치 우주 항공 기술 수준의 첨단 기지 같았습니다. 비행기를 정비하는 과정을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었는데 제가 목격한 장면은 충격적일 정도였습니다.
거대한 항공기의 엔진을 스캔하며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고도의 정밀도를 자랑하는 로봇과 AI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장비들은 무엇인가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정비팀장이 나타나 저희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곳은 세계 최초로 AI 기반 실시간 정비 시스템을 도입한 공항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보잉 본사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데이터를 교환하고 비행기의 결함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보잉사의 데이터베이스와 글로벌 정비 네트워크를 활용해 최적의 해결책을 즉시 찾아냅니다. 그의 말은 명백한 사실이었습니다. 디스플레이에는 엔진 내부의 결함을 분석한 결과와 함께 필요한 부품과 작업 순서가 상세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작업 과정은 모두 디지털화되어 기록되고 있었고 AI가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모든 정비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점은 작업 속도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빨랐다는 것입니다. 정비팀장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번 결함은 단순히 엔진 문제뿐만 아니라 극한 기상 조건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부품의 손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시스템은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잉사에서도 저희의 기술 수준을 보고 놀라움을 표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보던 장면 중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정비 로봇들이 단순히 엔진 내부를 점검하는 것을 넘어 날개와 동체의 미세한 손상까지 감지하여 이를 즉시 수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장비들은 일반적인 공항 정비 시설에서는 보기 힘든 우주항공 기술 수준의 장비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극한의 환경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모든 작업은 AI가 깊이 관여하는 정교한 프로세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소피야, 이건 단순한 정비가 아니야. 이건 진정한 혁신이야. 제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기장님이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30년 동안 항공업계에 종사했지만 이런 수준의 정비는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엔진 결함이 발생하면 최소 하루에서 이틀은 소요되는데 여기서는 몇 시간 만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리할 수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 정비팀장은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인천공항은 극한 기상 대응 시스템도 세계 최초로 도입했습니다. 폭풍이나 강풍 같은 악천후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정비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이 시스템은 온도와 습도, 그리고 바람의 세기까지 실시간으로 조절하여 작업 환경을 최적화합니다. 이 덕분에 어떤 날씨에서도 정비 품질이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정비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 승무원들은 공항 라운지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라운지에 들어서자마자 우리 팀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여기가 공항이 맞나? 마사지 샵 아니야? 동료 데이비드가 벽 쪽에 늘어선 안마의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은 조용하면서도 안락했으며 벽 한쪽에 설치된 디스플레이에는 비행기 정비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걸 보여주는 공항은 처음 봐. 엠마가 감탄하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아까 전까지 탈수 증세로 고생했지만 공항 의료센터에서 적절한 조치를 받은 덕분에 한결 밝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소피야, 여기서 무료로 샤워도 할 수 있나 봐. 또 다른 동료 클라라가 샤워실 방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비행 내내 긴장했던 탓에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이곳의 최고급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점점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그럼 샤워뿐만 아니라 수면실도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이런 건 VIP 라운지에서나 이용이 가능한데 한국은 이게 다 무료네. 이따 푹 쉬고 나면 너도 한결 나아질 거야. 저 역시 이 공간의 편안함에 잠시라도 눈을 붙이고 싶다는 강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자 라운지에서 제공되는 식사가 준비되었고
승무원들은 각자 음식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메뉴는 단순한 샌드위치나 간식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의 요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 여기 비건 옵션도 있네. 엠마가 환호하듯 외쳤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보며 한식을 주문했습니다. 떡볶이와 김밥이라는 이름이 익숙하지는 않았지만 주변 동료들의 적극적인 추천을 받았습니다. 소피야,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클라라가 먼저 한 입을 먹고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나서 첫 입을 먹었을 때 저는 떡볶이의 매콤달콤한 맛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맛있어?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매콤하지만 감칠맛이 도는 소스와 쫀득한 떡의 식감은 제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황홀한 조합이었습니다. 다른 동료들도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이건 한 끼 식사로도 완벽해 라며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그날 라운지의 식사 시간은 마치 작은 축제와 같았습니다. 그 사이 공항을 둘러보기로 한 승객들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비즈니스석의 한 승객은 면세점을 둘러보며 이곳은 그냥 공항이 아니라 거대한 쇼핑몰 같아요. 없는 게 없네. 라며 매우 흥미로워했습니다. 저희는 약간의 휴식을 취한 후 인천공항 내의 문화체험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승객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이었는데 한국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복 체험, 전통차 시음, 그리고 전통 악기 연주 프로그램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외국인 승객들이 전통 한복을 입고 기념 사진을 찍는 모습은 정말 이색적이고 즐거워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정성과 배려가 얼마나 진심인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갖고 있던 편견이 부끄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린아이 제니와 그 부모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니는 대피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공항 직원들이 그녀를 위해 준비한 작은 선물 덕분에 눈물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녀는 해맑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정말 다정해요. 너무 따뜻해요. 그녀의 부모님은 우리도 이런 수준의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라며 감동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에서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인천공항에서 본 것은 단순한 기술력과 체계적인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진정한 정성이었고 저를 포함한 모든 승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문화 체험관에서 한복을 입어본 제니 가족은 자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아이는 이렇게 예쁜 옷은 처음이에요. 라며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공항 내에는 사람들이 쉴 수 있는 조용하고 안락한 공간도 많이 있었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 콘셉트의 푸드코트에서 다양한 한국 음식을 맛본 승객들은 다른 나라 공항에서는 이렇게 현지 음식을 제대로 경험할 기회가 없었어요. 여긴 정말 독특하네요.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간이 경과하여 비행기의 정비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완료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승객들 사이에서는 아쉬움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말요? 벌써 끝났다고요? 한 승객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둘러보고 싶었는데요. 한국에 머무르는 시간이 이렇게 짧을 줄 알았으면 더 많은 것을 해봤을 텐데. 다른 승객도 아쉬운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 외국인 승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한국에 비상 착륙을 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더 오래 머물고 싶어졌어요. 인천공항이 이렇게 대단한 곳일 줄은 몰랐어요. 그 승객의 말에 다른 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공감했습니다. 승객들뿐만 아니라 저희 승무원들 또한 정비가 완료된다는 소식에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앞섰습니다. 다음엔 꼭 한국을 제대로 여행해야겠어. 엠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행기가 다시 출발 준비를 하는 동안 승객과 승무원들은 인천공항에서의 특별했던 경험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모두가 처음에는 불안했던 비상 착륙이 이렇게 특별하고 긍정적인 경험으로 남게 될 줄 몰랐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여기서의 몇 시간이 다른 나라에서 며칠을 보낸 것보다 더 특별했어요. 한 승객의 말이 저에게도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공항에서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와 이곳 사람들이 가진 진정성과 따뜻한 정성을 느끼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비행기는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언젠가 다시 한국에 와야겠다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단순히 비행기 정비를 기다리던 몇 시간 동안 경험했던 인천공항에서의 모든 일이 제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비상 착륙으로만 생각했지만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변화한 것입니다. 어떻게 단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가족과 동료들에게 이번 여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의 AI 기반 정비 시스템, 승객과 승무원을 위한 극도의 세심한 배려, 그리고 공항 내 문화체험관에서 느낀 한국 전통 문화의 매력을 이야기할 때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던 동료들은 소피아, 당신이 이렇게 감동한 모습은 처음이야. 도대체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곳이기에 그래?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그냥 특별한 나라가 아니야. 그곳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이야. 며칠 후 저는 휴가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이번 휴가를 반드시 한국에서 보내야겠다는 강렬한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항공권을 예약하는 순간부터 설렘으로 가득 찼고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공항에서 느꼈던 감동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공항에서 한국 여행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인천공항에서 맛본 떡볶이가 너무 맛있어서 한국 음식을 제대로 탐험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전통시장을 찾아갔고 거기서 길거리 음식을 맛보는 동안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어묵, 핫도그, 그리고 비빔밥까지. 특히 떡볶이를 다시 먹으면서 이게 진짜 한국의 맛이구나 라고 깊이 느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상인은 영어는 서툴렀지만 따뜻한 미소로 맛있게 드세요 라고 말하며 손수 만든 떡볶이를 더 담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따뜻한 정칭이 음식에서도 느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울에서 경복궁을 방문한 날은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입구에서 한복을 빌려 입고 궁궐을 거닐 때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은 경계나 비판이 아닌 친근함과 호기심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며 저는 정말 내가 공주가 된 기분이에요 라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특히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만난 또 다른 외국인 여행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한국 문화의 매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눈 것도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을 이용한 경험도 매우 놀라웠습니다. 저는 지하철 안에서 한국 시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깊이 느꼈습니다.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조용히 휴대폰을 사용하는 승객들, 그리고 깨끗하게 관리된 환경까지 모든 것이 놀라웠습니다. 젊은 청년이 미소를 지으며 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모습은 저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는 제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의 휴가는 너무나 행복하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문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따뜻함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며칠 동안의 경험을 떠올리며 감격에 벅차 올랐습니다. 처음 한국에 비상 착륙했을 때는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몇 시간, 그리고 휴가로 이어진 지금까지
제가 보고 경험한 한국은 선진국의 그 어떤 모습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단연 최고야. 제가 스스로에게 내린 확고한 결론이었습니다.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한국은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환영이 곳곳에 깊이 깃들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 항공사로의 이직을 결심했습니다. 저는 한국 항공사에 대한 채용 정보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항공사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와 승무원 대우로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곳으로 가고 싶었던 이유는 단순히 좋은 대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승무원들처럼 세계 각국의 승객들에게 한국의 따뜻함과 배려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이 제게 보여준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원서를 제출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한국 항공사에 최종 합격한다면 제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승무원으로서 한국이 가진 매력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따뜻함과 혁신을 통해 다른 이들도 이 특별한 나라를 사랑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항공사로의 이직은 단순한 직업 변화가 아닌 제가 앞으로 살아갈 방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중에서도 최고라는 제 믿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에 가는 날이 오면 그곳에서 제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겠지요. 저는 제 주변 동료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분명히 인생에서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도 이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 전달된 이안 마스터스와 소피아 터너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와 다른 시청자들이 함께 이야기 속의 통찰을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